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USC에서 최춘원 박사님하고 오늘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택을 산다, 또 한국에서 주택을 산다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세금 문제. 미국의 세금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양도소득세, 뭐 재산세 많이 있지만 미국에서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택을 사가지고 팔았을 때 관련되는 세금이 먼저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캐피탈 게인 텍스가 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샀다가 팔면 새로운 주택을 또 사면 이연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연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주택하고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더 큰 주택을 살 때는 계속 이연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샀다 팔 때마다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샀다 팔았다 계속 해도 양도세는 끝까지 이연되죠. 그리고 현금화 시킬 때 마지막에 그때만 양도세를 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네, 그거죠. 투자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다라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용 주택에는 해당은 안 됩니다. 오히려 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는 IRS, 미국 국세청에서 적용되는 면세점이 있는데 부부 1인당 25만 불까지입니다. 그러면 두 부부가 커뮤니티 프로퍼티 공동 주택으로 소유했을 때 이것을 50불의 양도 차익을 발생하고 팔았다라면 그건 다 면제가 될 수가 있는 50만 불까지. 이건 이연이 아니고 아예 면제입니다. 양도 차익에 50만 불까지는 면세. 네. 차익에 50만 불까지는.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실거주하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2년 보유, 2년 실거주하면 그게 해당된다. 양도세 혜택이. 실제로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그 1031 익스체인지를 계속해서 얻는 효과랑 개별로 본인이 직접 실거주로 2년 살아서 50만 불 양도 차익 면제하고 다시 또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또 새로 산 집에서 2년 있다가 또 50만 불 양도소득세 면세받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투자자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실거주 할 거냐, 맞습니다. 아니면 투자할 거냐. 이 투자용으로 단독주택을 사도 양도세가 계속 이연되다가, 근데 캘리포니아는 재산세 문제가 좀 특이하잖아요. 재산세. 여기도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그 공시지가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는 재산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취득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20년 전에 산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죠. 그렇죠. 근데 매년 이제 올릴 수는 있겠죠. 올릴 수 있는데 1년에 2% 이상 못 올리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가 이제 이 집을 10억 주고 샀다. 근데 20년 됐는데 5배 올라서 예를 들어서 50억이 됐다. 그러면 10억과 50억 사이 양도 차익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계속 샀다 팔았다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했을 때. 네. 그러면 차익이 엄청나는데 그러면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 빼면 4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그 차익은 뺀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에 양도세 부담이 엄청난데, 근데 이때 양도세를 한 번도 안 내는 방법이 또 있죠. 이거를 20년 전에 10억에 사고 지금 현재 50억이 됐는데 이 50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하면 양도세가 다 없어져 버리죠. 이제 상속세만 남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속세가 1,400만 불까지는 또 면세잖아요. 싱글의 경우에. 부부의 경우에는 또 2,8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억?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부부의 경우는 400억 정도.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이 아마 1%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400억 이상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양도세는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샀다가 20년 후에 상속을 해버리면 양도세는 다 없어지고 상속세도 안 내고 결국 양도세를 안 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고 팔았을 때 이득이 있잖아요. 투자용 부동산. 맞습니다. 지금 결국 그게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투자용이냐 아니면 실거주용이냐라고 하는 구분이 좀 있고요. 실거주용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남은 그 차익에 대해서 상속을 통해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용 부동산 1031 익스체인지의 경우에도 법인으로 계속 2년 했다가 그 차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불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속이 된다면 상속받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이게 시작점이 되는 그렇죠. 그게 시작점이 되고 기존의 양도세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에 투자할 때와 미국에 투자할 때는 그 양도세 면에서 큰 이득이죠. 한국은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 계속 양도세를 내잖아요. 네네.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득이 될 것 같고. 이제 재산세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여기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니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재산세가 낮은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맞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니까 같은 동네에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라도 재산세 차이는 굉장히 크죠. 막 10배 차이 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제가 쭉 있어 보니까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 자체도
5, 60년 된 주택은 너무 흔하고요. 흔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 느낀 게 이 주택을 보유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도 거의 한 3, 40년씩 보유한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의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내긴 하는데 30년 전에 그 거래 가격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과 주민 합의에 의해서 2% 이상 못 올리게 1년에 2%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죠. 그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일단은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거래가 된 후부터 기존의 감정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더라.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거래 가격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취득 당시에 거래 가격이 기준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캘리포니아에는 어떤 면에서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한국보다 재산세가 훨씬 싸잖아요. 20년, 3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재산세가 그 당시에 취득 가격이니까 뭐 한국보다 엄청 싸다고 볼 수 있죠, 재산세가. 네. 그런데 새로 살 때는 그 현재 시세대로 재산세를 물은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거래를 2년 전에 했었는데요. 말씀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 한 가지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올해 만약에 제가 그 서 박사님이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을 제가 사서 내년도에 재산세를 내게 됐는데 재산세는 한국처럼 2번 냅니다. 첫 번째 받은 그 세금 고지서에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좀 낮은 금액이 고지가 됐었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잊어먹을 만하니까 몇 달 후에 서플리먼터리 텍스라고 해서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 좀 많이 한국에 비하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고정된 프로퍼티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재산세는 이게 순차적으로 발행이 되는 건데 원래 내던 거에 그 사이에 거래가 됐으면 거래가 된 이후에 그 거래 가격의 차이를 반영해서 추가로 납부라라는 고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걸 보고 나 냈는데 냈는데 갑자기 또 추가 부담하게 되니까 당황하게 되죠.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상 보시는 그 투자자분들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거래 가격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를 했다라면 거의 서플리먼터리 텍스는 부과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할 때 그거를 또 감안해야 되겠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컴플레인을 걸까? 걸었는데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이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면은 사실 한국보다 재산세가 말도 안 되게 쌀 수 있죠. 그렇죠. 20, 30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네. 말도 안 되게 쌀 수 있는데. 네. 근데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모든 주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쪽 같은 데는 공시지가라고 그러죠. 한국도 공시지가가 있지만 네. 실제 가격을 산정하는 어세스가 있잖아요. 어세스가 산정한 가격을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매기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만 취득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말고도 몇 군데 더 있긴 있죠.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데가. 근데 또 다른 주 같은 데는 현재 시세를 평가해서 거기다가 일정한 율을 적용해서 또 공정가치 비율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사용해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튼 재산세를 산정하잖아요. 동부지역 보면은. 그래서 미국 전역이 재산세 산정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산정 방식이 다 틀려요. 그리고 재산세를 산정하는 데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시지가 산정은 주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카운티에서 하죠. 맞습니다. 카운티. 그래서 미국에는 2024년 기준으로 3,244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그 카운티에서 각자 다 다르게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도 이제 카운티가 58개 정도 되잖아요. 58개 카운티에서 다 산정하고. 근데 같은 주는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성향을.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주정부의 지침을 내리니까 지침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3,240개가 넘는 카운티에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산세 시스템을 미국에 연구하러 올 때 어느 한 주만 연구했다가 낭패를 당하죠. 카운티마다 소비세도 다르니까요. 소비세도 다 다르고 네. 세율도 다 다르죠. 세율도 주마다 다 다르고 또 같은 주에도 세율이 또 달라요. 특별 그 개발세라고 있잖아요. 멜로로즈라고. 네. 또 그거를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주 내에서도 세율이 또 달라요. 얼바인 같은 데는 또 특별 개발세를 플러스 해가지고 네. 다른 데보다 세율이 더 높죠. 캘리포니아 세율이 한 1.25% 전후가 됩니다. 1.25 전후가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 세율이 더 높은 데도 있죠. 플러스 이제 개발이나 소방이나 학교 이런 거를 위해서 카운티별로 세율을 조금 높이는 데도 있죠. 그게 조삼모사긴 한데 말씀하신 멜로로즈 텍스라는 게 기반시설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미리 이제 개발자가 부담하고 이걸 나중에 텍스로 소유자가 텍스로 부담하는 거죠. 보통 한 20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엔 40년 워낙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매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40년으로. 예,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재산세 할 때는 뭐 어느 주만 가지고 연구했다가는 이 주는 이렇고 저런 주는 이렇고 3,200개가 넘는 카운티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미국의 어느 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제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공시지가
공부하러 왔을 때 어느 주만 공부하면 또 다른 주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도 사실 몰라요. 공시가 시스템을. 카운티에서 뭐 공시가 뭐 이렇게 어떻게 산정하느냐. 미국에 사는 분들도 이런 거 몰라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타주는 모를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도 다른 주는 모를 경우가 많아요. 같은 주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걸 미국에 투자할 때 주마다 다 틀리고 또 카운티마다 틀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별도로 또 전문가한테 상의를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또 세금이 뭐가 있죠? 미국에서 주택을 살 때. 취득록세. 취득록세가 어때요? 미국은? 한국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많이들 이제 알려지기는 취득세가 없는 거로 그 이유가 뭐냐면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득록세가 있었죠. 근데 그게 명칭이 아예 취득세로 바뀐 통합이 됐고요. 미국에는 트랜스퍼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그 레코딩이 돼 있는 것을 이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주에서 이 트랜스퍼 텍스는 매도자 쪽에서 내기 때문에 매수자는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몇 개 주에는 이 트랜스퍼 텍스가 또 매수자 부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같은 경우는 맨션세라고 해서 부유세라고 있죠. 네, 일정 금액.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텍스라고 해서 기본 그 트랜스퍼 텍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티 트랜스퍼 텍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50만 불 초과된 금액에 있어서는 또 그것도 뭐 1.425% 정도 그게 부과되는 일종의 게 취득세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취득세고요. 맨션 텍스라고 해서 100만 불 초과 시에 그 금액 구간에 따라서 1%에서 1.25% 정도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실은 트랜스퍼 텍스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 대도시고 그렇죠. 거기는 무슨 뭐 교통세도 부과되고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네. 미국 전체 취득록세가 없다. 그러면 틀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뉴욕 쪽은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주가 취득록세가 없죠. 캘리포니아는 취득록세가 아예 없잖아요. 아니요, 트랜스퍼 텍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부담이 매도자가 보통 에스크로 과정에서 부담을 하게 돼요. 매도자가 부담하니까 매수자는 전혀 부담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없다고 얘기를 이야기하는 하죠. 거죠, 예, 우리가. 예. 음. 그렇습니다. 미국은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많잖아요. 중개 수수료도 매도인이 부담했잖아요. 근데 작년 8월부터 좀 바뀌었죠. 바뀌었죠. 시스템이. 예, 어떻게 바뀌었죠, 그게? 그게 소송을 통해서 바뀌게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내고 서로 협의하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모 주에서 이제 1밀리언, 2밀리언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있었고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도 적지 않잖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요는 그 중개사가 그런 어떤 법적 고지를 하지 않고 그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매도인의 로이어가 이제 이것을 진행을 하자고 해서 승소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뀌었죠.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죠. 네. 근데 여기는 중개 수수료가 거래 가격이 5%에서 6% 정도 되니까 엄청 크죠. 한국에 비하면 큰 거죠. 엄청 크죠. 예. 근데 한국에 비하면 뭐 한국은 0.1%가 안 되잖아요. 0.9%. 네, 그리고 그게 비하면 엄청 크죠. 그걸 매도인이 다 부담한다 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누어서 내는 그거는 이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래 그런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라 유명무실해졌던 거였고 판결 이후에 부동산 협회나 이런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졌는데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커미션에 대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아예 바이어 에이전트와 바이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특정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중개 계약을 맺 작년 8월 이전에는 중개하는 분이 바이어와 계약하는 경우가 없었죠. 거의 없었죠. 네, 전속 중개 계약 아니고서. 근데 이제 작년 8월부터 바이어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집도 보기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게 제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조건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매도자 측에서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까지 부담 조건이 없다라면 머뭇거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과거에 100% 부담했는데 작년 8월부터는 반분해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도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매도인이 다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네. 사실은 나는 빨리 이걸 팔고 싶은데 지금 팔리지 않는 이유가 매수자가 있긴 하지만 그 중개 수수료를 그렇죠.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내가 내줄 테니까 이거 사시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도인이 팔 목적을 가지고 나는 매도인이 수수료를 5%, 6%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막 부동산 가격이 좋아지고 할 때는 매도인이 난 수수료 바이어한테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 정확하게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렇죠. 바이어 마켓이라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예. 어떻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주택시장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또 주택시장이 미국 전체가 좀 안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집권 이제 100일 차를 맞아서 여러 가지 그 간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랑 이제 부동산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한 거니까요. 얼마 전에 코스트코를 갔었습니다. 보통 이제 10시에 문을 열거든.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 이후부터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10시에 맞춰서 갑니다. 10시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한정된 계란을 사기 위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계란 파동이 한 번 있었죠. 네. 계란 파동이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란 가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12개짜리가 그 전까지는 한 2.5불, 3불 정도였었는데 그게 거의 10달러까지 막 올라간 거예요. 거의 5배 가까이. 네네. 지금도 거의 뭐 5불, 6불 이상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란값이 좀 싸졌더라고. 많이 올랐을 때보다. 싸졌는데 작년 뭐 10월, 9월에 비하면 그렇게 내려간 건 아니죠. 그렇죠. 특히나 이게 그 코스트코 가격이 그렇지 일반 그로서리로 가게 되면 여전히 6불에서 10불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계란을 한 주 외에는 못 사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때 제가 갔던 코스트코의 정책이었습니다. 두 줄은 못 사게 해요. 2줄 이상 못 사게 해서 계란이 부족하니까. 계란이 부족하니까 평소에 11시에 12시에 오던 사람들이 그때 오면은 계란을 못 사니까 네. 10시에 맞춰서 오픈런을 한 거예요. 여기 USC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네. 식당들이 문을 닫은 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장사가 안 돼서 닫은 거. 학생들도 소비를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보셨던 원래 박사님이랑 만나려던 장소가 근데 문을 닫았죠. 이게 소비 성향이 줄었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1년 만에 왔는데 문을 계속 닫는 데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경기가 별로 많이 안 좋다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소비 성향도 안 좋아지고 또 주택 가격도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GDP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0.3%였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4.2%였었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2.4%였습니다. 이게 3월 전년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졌고 연준 목표치 2.1%였었는데 2.4%로 높은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 신뢰도도 86으로 줄어들었고 기대 지수라고 얼마나 이제 긍정적으로 54% 절반이 거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포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가 불안, 인플레 불안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도 뭐 어차피 연준은 물가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끝까지 안 내리고 만일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인플레가 심화되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미국에서는 특히나 모기지 레이시랑 연관이 되다 그렇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잘 사는 이유는 금리가 낮아서 나는 이자 부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비례한다면 반대인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그 중개하는 입장에서 투자 조언하는 입장에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연준의 이자율 인상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장 전망이 반 이상은 틀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물가가 예상대로 안 흘러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이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발언이라고 해도 그래도 끔찍이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원래 그 임기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걸 보면 발언들을 보면 좀 달라졌습니다. 조금 양보하고 있죠. 내년 조금씩 물러나고. 임기까지는 보장해주겠다. 그러나 이자율은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발언이 조금 약해진 게 미국 국민들이 이제 살기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불만들이 나타나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로 조금씩 물러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미국식 컴플레인을 거는 게 탭아웃이라는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그거 안 좋아졌죠. 대표적으로 전 세계 물가 지수에 대해서 연동하는 게 코카콜라 지수도 있고 빅맥 지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맥도날드 미국 내에서의 매출에 대한 건데 이게 3%가 감소했어요. 전체 매출도 3%가 감소했고 그리고 순이익 수치로 치면 18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2조 7천억이거든요. 이 금액이 지난 대비 3%가 줄어든 거라고. 맥도날드로서는 엄청난 수익 감소죠. 예. 이게 단순히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것보다는 아예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저도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예. 하여튼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돼 있어요. 지금 오다가 이제 문 닫은 데도 보고 또 음식점들 굉장히 전통 있는 음식점도 문을 닫고 이러잖아요. 소비 심리가 너무 악화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언제쯤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관세 정책 이런 게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비 지수가 또 소비 심리가 언제쯤 살아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워낙 예측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보였던 어떤 그 약간 불안정한
좋게 말하면 다양한 부분들을 건드렸었잖아요. 그나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기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게 요즘 워낙 이 관세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영상들을 많이 나오는데 30년 전에 그 모습이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지금 예상을 보면 경기 침체로 급속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속하게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는 정책을 크게 바꾸지도 않을 거고, 네. 또 바꾼다고 한들 지금 시점에서 이 침체를 막을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기존 질서는 파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나겠죠. 질서. 예.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걸 노릴 수도 있어요. 침체가 한번 오고 그 침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네, 네. 이런 모멘텀을 마련하자, 이런 것 같은데, 이 침체가 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침체돼가지고 금방 살아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오래 가버리면, 100년 전에 그 경제 공황 같은 거 와버리면 안 오르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런 거 와버리면 뭐 10년 이상 장기간 정체가 와버리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엄청난 경제 공황을 겪게 되는 거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대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그게 또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또 편에 서지 않고 거의 양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샌드위치죠. 샌드위치에 서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네. 내가 이제 200만 불을 투자했다, 미국에. 그럼 미국이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200만 불을 투자해서 미국이 망하면 200만 불이 다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미국이 망할 정도면 한국은 화폐 가치가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국에 돈을 200만 불 갖고 있으나 미국에 200만 불 투자하나, 미국이 망하면은 한국 갖고 있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나중에 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망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현실 가능성이 많이 부족해 그렇죠.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일에 침체가 심화되면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네. 우리나라 경기는 어떻게 했어요? 거의 뭐 미국보다 몇 배의 폭풍을 가져올 수 있겠죠.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의 근거는 미국의 국가 부채잖아요. 부채. 예. 그리고 트럼프도 트럼프 카드, 그 골드 카드 얘기하면서 골드. 그 국가 부채를 이거로 메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그렇죠. 같지는 않고요. 해결되지는 않죠. 결국은 같이 다 망하냐 아니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데 그 침체가 단기간에 그칠 거냐, 장기간 갈 거냐.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이 침체는 단기에 그칠 수 있다. 네. 새로운 질서를 개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이제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 워낙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 의중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미국은 아직도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추세는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